안녕하세요, 방영준입니다. 오늘 그린벨트 마지막 회입니다. 오늘 반드시 시청하셔야 돼요. 아마 시청하지 않으시면 종합적인 개념이 안 잡힙니다, 여러분. 그린벨트 굉장히 중요하고, 그린벨트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들 많아요. 저도 항상 그렇게 얘기하죠. 그린벨트 임야는 개발할 수 없다, 그렇게 얘기하죠. 저도 법조문에 나와 있는 거 그대로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그 밑에 단서 조항이 있죠. 다만 개발돼요, 여러분. 공장이나 종교시설은 임야에 개발이 안 되지만 주택이나 근생은 임야에도 개발이 됩니다. 그죠? 처음 얘기하는 거죠. 제가 굳이 뭐 유튜브를 통해서 뭐 다 모든 걸 공개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제가 안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하면 제 교재가 또 이상한 개소리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찔끔 저기서 찔끔. 그러니까 제 강의가 뭐 100% 다 공개는 안 하지만 교재는 다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개발제한구역의 강의를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필수 시청이라 제가 마이크 하나 그려놨습니다. 반드시 시청해야 돼요, 여러분. 반드시 시청하지 않으면 개념이 안 잡히고 이게 된장인지 뭔지 구분이 안 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시간이 조금 걸릴 수도 있어요. 완벽하게 그린벨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헷갈리는 것들,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된다, 그런 것들 제가 완벽하게 설명을 다 해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제 뭐 요즘 오늘까지 해서 오늘 예약하신 분, 월요일날 입금하신다고 하신 분 예약하신 분 있거든요. 그리고 14분 이제 나머지 이제 6분 남았습니다. 이번 달까지만 제가 한시적으로 판매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교재를 가지고 공부하십시오, 여러분. 교재 관련해서는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요거 메인 교재, 그 다음에 블루오션 교재 해서 요게 구매하셔가지고 반드시 여러분들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만 조금 신경 쓰시면 여러분들 저보다 더 훨씬 나은 경매 강사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요렇게 이제 개발제한구역이면 개발제한구역, 뭐 건축관계자 명의변경이면 명의변경, 요런 식으로 한 15건 정도로 만들 거예요, 내년부터는. 그러면 뭐 개발제한구역 하나만 강의하는 것만 판매해도 한 30만원씩, 그 다음에 건축관계자 명의변경 같은 경우는 뭐 한 80만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비용이 엄청 높아지겠죠,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 정말 조금, 물론 무리가 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저는 좀 안타까워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구매하실 분들은 9월 20일부터 마지막입니다. 9월 20일부터 9월 30일까지만 딱 한도내로 판매를 합니다. 20분 한정으로. 지금 7분 남았죠? 6분 남았나? 남았습니다. 반드시 구매하셔가지고 공부하시고 정말 한번 공부하시고 경매하세요. 경매든 공매든 하십시오.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 한번 그린벨트 총정리 시간이니까 완벽하게 한번 까보시기를 할게요. 여러분들 헷갈릴 수 있는 것들, 자, 정리를 지금부터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여러분 혹시 이거 아십니까? 제가 유튜브 요즘 저도 가끔씩 듣거든요, 다른 사람들 거. 계하수 전문가들이 혼동하는 것이 있어요. 물론 그린벨트 쪽에 전문가도 많지 않아요. 그렇지만 계하수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헷갈리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똥인지 된장인지 모르고 막 떠들고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한 가지 볼게요. 여러분, 이게 이제 우리 그린벨트 법에 보면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우량농지 및 임야가 아닌 지역이어야 한다. 그죠? 개발하려면, 뭔가 신축을 하려면 또는 이축을 하려면 우량농지 및 임야가 아닌 지역이어야 한다. 또 하나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우량농지가 아닐 것. 그죠? 이 차이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이게 돈이 몇십억 몇백억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섣불리 알면, 누가 그러죠? 저도 항상 그렇게 강의를 합니다. 개발제한구역 임야는 풀 한 포기 나무 한 포기 뽑을 수 없다 라고 얘기를 하죠. 왜? 법조문에 우량농지나 절대농지나 우량농지 또는 임야는 개발 불가라고 돼 있으니까. 근데 단서 조항이 또 있죠, 그죠? 자, 그러면 우리 계하수 전문가님들께서 혼동하는 것이 이건데, 제가 뭔지 이것부터 구분해 드릴게요. 우량농지 및 임야가 아닌 지역이어야 한다. 요것은 공장 또는 종교시설의 이축에 관한 거예요.
공장 또는 종교시설의 이축에 관한 거라고. 이축할 때 공장이나 종교시설이 이제 수용돼가지고, 그죠? 또는 도로가 난다든가, 또는 보금자리 주택으로, 아니면 대규모 주택단지도 수용이 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공장이나 종교시설은, 그죠? 우량농지나 임야가 아닌 지역에만 설치를 해야 돼요. 임야가 아닌 지역에만. 이해 가시죠? 그리고 우량농지가 아닐 것. 그럼 이건 뭐예요? 이것은 임야라도 조건이 맞으면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린벨트. 그린벨트에 있는 임야라도 조건이 맞으면 오케이. 된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지나가다가 임야에 가든 같은 거 있고 막 그런 거 봤잖아요. 그죠? 안 봤어요? 저는 도로를 지나가면서 여기 그린벨트인데 왜 저기 건물에 저 큰 오리집이 하나 생겼지? 저 그런 거 많이 봤어요. 여기 강가에 호숫가에 그린벨트인데 어떻게 여기 음식점이 생겼지? 카페가 생겼지? 그런 거 많이 봤어요. 요것은 주택이나 근생 신축할 수 있는 토지의 입지 기준이에요. 그러면 근생이나 주택은 임야에도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유튜브에서 떠드는 것들, 뭐 네이버에서 이렇게 뭐 어떤 그런 정보 제공하는 거, 그런 거 100% 믿지 마세요. 저도 역시 뭐 제가 돈 받고 가르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이런 것까지 공개를 안 해요. 사실은 저도요. 안 하죠. 그냥 단순히 임야나 절대농지는 개발 불가합니다 라고 하죠. 그렇지만 그 단서조항을 또 뜯어보면 이런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제 교재 구매 안 하시고 이제 여기저기서 듣는 분들 많잖아요. 그죠? 이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정말 한 사람 잡고 공부하세요. 그게 여러분들이 빨리 갈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빨리 갈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요. 자, 이제 이거 제가 중요한 거 하나 알려드렸으니까 계약서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떠드는 것들, 그죠? 믿지 마세요. 에? 그러면 주택이나 근생은 임야에도 들어갈 수 있네? 있죠. 당연히 예스죠. 예스죠? 네. 그렇지만 공장이나 종교시설은 임야에 못 들어간다. 또 절대농지에 못 들어간다. 이해 가셨죠? 자, 이거 헷갈리는 거 하나 제가 설명해드렸고, 여러분들 어느 분이 질문이 오셨길래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유튜브가 그렇게 얘기를 한대요. 임야에는 절대 주택도 안 되고.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이건 설명을 해줘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왜 헷갈리냐면 여러분들 아래 표에 보면 뭐가 어디 나와 있더라? 여기 나와 있어요. 여기에 공장 또는 종교시설에 이축해가지고 우량농지 임야가 아닌 지역에 한다. 나와 있죠. 하나. 그 다음에 또 하나 뭐가 나와 있냐면 근생시설 주택이나 근생을 신축할 수 있는 지역에 보면 뭐가 나와 있냐면 요게 나와 있죠. 우량농지가 아닐 것. 그죠? 그러면 다시 말씀드리면 뭐예요? 주택이나 근생, 카페 이런 음식점 같은 경우는 임야해도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이 두 개를 위에 거하고 아래 거하고 구분도 못하면서 무슨 방송을 하고 나 그런 분들 보면 진짜 자신 없으면 하지 말아야 되거든요. 괜히 사람들한테 혼동을 주고 그러기 때문에 하지 말아야 되는데 제가 또 이렇게 그린벨트 떠드니까 또 이거 캡처하고 막 그래서 공부 또 열심히 해서 방송한 사람이 있어요. 그렇지만 다 못 볼 거려? 자, 일단 보겠습니다. 위에서부터. 자, 그린벨트 요약 정리해서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이거. 여러분들 그린벨트만 알아도요. 돈이 보인다니까요. 제가 내년부터는 그린벨트 경매 한다고 그랬죠. 돈이 보입니다. 그죠? 공무원하고 얘기를 했을 때, 그죠? 공무원하고 대화가 통해야 돼요. 자,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말씀드렸죠. 요거. 제가 그린벨트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기둥을 세우자. 기둥을 세우자. 그 기둥이 뭡니까? 모양이 이상한가? 기둥이? 좀 더 크게 세워야 되나? 네. 이 기둥을 세우는데 이 기초가 없으니까, 이 기둥이 없으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막 기둥이. 자, 그린벨트에서 건축을 하기 위한 조건들은, 그죠? 사람에 대한 조건이 있죠. 거주 요건이 있고, 이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을 거고, 원주민이 있을 거고, 또는 거주 당시 원주민이 있을 수도 있고, 5년 이상 거주한 사람이 있을 수 있고, 3년 이상 거주한 사람이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이 거주 요건은요, 지정 당시 거주자,
지정 당시 거주자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5년 이상 거주자가 있을 수 있고 3년 이상 거주자가 있을 수 있어요. 여기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제 지난 4강 있죠? 그거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교재에 다 나와 있어요. 자, 그리고 이주권. 이주권은 3가지가 있죠? 밑에 설명해 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건 똑같은 말인데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농업인이냐, 어업인이냐, 임업인이냐에 따라서 설치할 수 있는 건물이나 공작물들이 다 다르죠. 그래서 그린벨트에서 건축하기 위한 조건은 대인 조건을 먼저 살펴야 되고, 두 번째는 토지의 조건이 있어요. 토지의 조건. 말씀드렸지만, 임야냐, 농지냐, 그죠? 또는 지목이 되냐. 그린벨트 지정 당시부터 지목이 되었다면, 여기다는 건축할 수 있죠. 그죠? 도로에서 약간 떨어져 있다 하더라도 도로를 낼 수도 있죠. 근데 임야에는 원칙은 개발이 불가해요. 개발 불가. 농지는 절대 농지가 있고 상대 농지가 있죠. 그죠? 절대 농지는 안 돼요. 공장이든 종교시설이든 주택이든 근생이든 안 됩니다. 절대 농지에는. 그렇지만 상대 농지에는 공장, 창고 다 되죠. 그죠? 그리고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공장이나 종교시설은 임야에는 못 들어가죠. 아니 절대 농지는 못 들어가죠. 그죠? 아까 밑에 나와 있잖아요. 임야가 아닌 지역이 한다. 그죠? 우량농지나 임야가 아니어야 된다. 그죠? 그래서 이제 요거 토지 조건이 맞아야 되고, 그죠? 그다음에 지을 수 있는 시설물들이 있어요. 지을 수 있는 시설물 제가 강의 때 말씀드렸죠. 엊그제 강의, 그러니까 그린벨트 쭉 강의하고 있잖아요. 이게 5편인데 5편 강의 때 말씀드렸고요. 자, 그러면 건축물이 이거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기반시설에 따라서 질 수 있냐 없느냐 따라 달라요. 그죠? 도로, 수도, 상수도. 그죠? 요게 이제 만약에 이제 국가천이야. 국가천 옆에 도로가 이렇게 있어. 내 땅이 이렇게 붙어 있어. 근데 또 떨어져 있는 땅도 있어. 그죠? 그러면 도로하고 붙어 있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개발이 안 돼요. 그죠? 도로하고 붙어 있다 하더라도, 그죠? 수도, 상하수도가 없으면 개발이 안 되는 게 원칙이죠. 그렇지만 뭐 안 되는 게 어디 있어요. 그죠? 되게 만들면 되지. 법 검토해서 되면 되는 거 아닌가? 그죠? 이렇게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공부할 때 이거 대인 조건, 토지 조건, 지을 수 있는 시설물과 공작물, 그 다음에 기반시설 관련해서 연관되어 있는 것들 제가 다 설명해 드렸어요. 보시면 여러분들 진짜 도움 많이 될 겁니다. 그리고 그린벨트를 이해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법조문들이 있어요. 그죠? 반드시 필요한 법조문과 자료들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법 제12조 관련, 그죠? 허가 또는 신고 없이 할 수 있는 행위가 있고, 제6조 개발제한구역 주택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할 수 있는 토지의 입지 기준이 있고, 시행령 22조에 보면 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이 있죠. 밑에 다 표시를 제가 실어놨어요. 허가 또는 신고의 세부 기준, 별표 1, 별표 2, 그죠? 중요하죠.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종류, 건축 또는 설치의 범위, 요것도 중요하죠. 한 번쯤 다 읽어보세요. 제 밑에 표 다 실어놨으니까요. 교재에 다 있습니다. 집단 취락지구 등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계획 변경안 수립 지침. 이건 제가 처음 말씀드리는데 뭐 별로 중요한 내용은 아니에요. 중요한 내용은 아닌데 우리가 그린벨트에서 해제를 하게 되잖아요. 그죠? 해제를 하게 되면 뭡니까? 지구단위 계획 구역으로 지정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취락지구가 그린벨트에 해제되면 전용 주거지역이나 일반 주거지역으로 지정해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 어디에 나오냐면 여기 지침에 나와요. 지침에. 집단 취락 등 개발 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수립 지침. 여기 어디 있냐면 제가 좀 교재에 실어놨는데 여기에요. 여기. 요 내용입니다. 요 내용이에요. 클릭 한번 해볼까요? 여기 아까 이제 제가 설명드렸던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이렇게 이제 여기 나와 있죠? 요거.
요 저 교재에 실어놨습니다. 요것은 그죠? 집단 취약 등 개발 제한과 해제를 위한 도시계획 변경안 수립 지침 요렇게 여기 나와 있으니까 여기에 참고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여기 아까 그런 내용들이 나온다고 했죠. 제가요 쭉 이제 읽어보시면 개발 제한 구역이 있어. 그럼 여기에 개발 제한 구역이 해제되면 여기에 뭐 단절 토지도 나오고, 그죠? 경계선 관통대지도 나오고, 그 다음에 지구단위 계획 수립 지침도 나오고, 지침과 관련해서, 그 다음에 취약지구 해제 관련해서 나오고, 몇 가지가 나옵니다. 그럼 취약지구가 해제되면, 용도지역을 뭘로 해야 되냐? 전용 주거지역이나 일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해야 된다. 그런 내용도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를 지구단위 계획으로 지정하면, 그런 내용도 나오고, 그죠? 그 다음에 기반시설 관련해서도 나오고, 그럼 이게 상당히 의미 있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거 보시면 되고, 그러니까 공부할 게 좀 많지요. 근데 여러분, 그린벨트 한 2, 3일 정도 이렇게 마음 잡고 제 교재하고 같이 마음 잡고 공부하면 여러분들 진짜 박사 된다니까요. 박사가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헷갈릴 만한 것들을 지금 발췌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공부하기 위해서는 제가 저번에도 설명드렸지만 지리외신, 제가 한 100개 정도 지리외신 있죠? 개발 제한구역에 지리외신 100개 정도 제 교재에 있습니다. 실어놨습니다. 요것도 한 번쯤은 읽어보세요. 그러면 이런 내용들이 다 이해가 갑니다. 그 다음에 법제처 6권에서 어제 방송한 거죠, 이건. 그죠? 요것도 한번 읽어보시고, 대법원 판례. 요것은 사실은 뭐 연도도 나와 있고 막, 그러니까 여러분들 막 더 헷갈릴 수 있어요. 차라리 요건 제가 그래서 일부러 대법원 판례, 법원 판례는 강의를 안 한 이유가 이것까지 해버리면 여러분들 머리 뒤집나요. 그러니까 저도 이거 잘 안 봅니다. 잘 안 보는데 필요할 때는 가끔씩 봐요. 근데 이건 막 연도도 나와 있고 그러니까 더 헷갈릴 수 있어요. 여러분들 공부하는데 큰 도움은 안 될 겁니다. 큰 도움은 안 되는데 나중에 제가 기회가 되면 판례를 발췌해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들 한번 제 교재에 실어놓든지 한번 그렇게 할게요. 그리고 요 개발 제한구에 관련해서는 제 블루오션 교재 100만원짜리 안에 수록돼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나 미리 먼저 구매하셔가지고 이 개발 제한구에 관련돼서 자료가 없으신 분들은 저한테 말씀하시면 제가 이메일로 다시 한번 다 보내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또 공부할 때 주안점을 줘야 되는 게 뭐냐면 헷갈릴 수 있는 것들. 우리가 그린벨트에다가, 그죠? 그린벨트에다가 건축이나 신축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을 봐야 되냐? 똑같은 내용을 제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죠? 허가 또는 신고 없이 할 수 있는 행위. 법 12조 보면 돼요. 그럼 이게 별표 1이죠, 별표 1. 그 다음에 제6조. 개발행위 구역, 개발 제한 구역, 주택 또는 근생생활을 신축할 수 있는 토지 입지 기준. 이게 별표 인각이죠. 그 다음에 시행령 22조. 이게 별표 2다, 이게. 별표 2. 이게 별표 2지. 시행령 22조에 따른 별표 2. 그 다음에 입지 기준 요거 표 나와 있고. 그 다음에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종류. 요거 13조 1항 관련. 요 4개의 표가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4개의 표. 이 4개의 표는 제가 제 교재, 물론 이제 전 교재도 있어요. 여기서부터 실어놨어요. 이렇게 시행령부터 쭉 이렇게 표로 만들어서. 근데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이게 국가에서 제공하는, 그죠? 국가에서 제공하는, 요렇게 보면 여러분들 이거 뭔 내용인지 모른다니까요. 이렇게 하면 정리가 안 돼. 공부가 안 돼요, 공부가. 진짜로. 그래서 저처럼 뭐 제 교재 없으신 분들은 저처럼 요렇게 편하게 만들어 놓으면 되잖아요. 이렇게 편하게. 그죠? 토지 형질 변경 및 물건의 적치는 요런 것들을 하면 되고, 그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장 또는 종교시설 이축은 요렇게 딱 보기 편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공부를 해야지 한눈에 들어올 수, 제 교재 사라는 거 아니에요. 제 교재 없는 분들은 이렇게 만들어서 스스로 공부를 해보세요, 한번요. 그죠? 자, 이렇게 이해 가셨죠? 그래서 뭐 어디까지 한 거지? 요거 신축, 건축과 관련 사항들에 관련해서는 요것들을 보시면 돼요. 저 다 외우지는 못합니다. 근데 이제 저는 하도 많이 보다 보니까 하도 이제 이걸 갖다 옛날에 공부할 때 정말 법조문 진짜 그린벨트 특별법, 법, 시행령, 시행규칙 프린트 해가지고 도서관 가가지고 막 읽는데 요런 표들은 저는 안 봤거든요. 옛날에 별표 같은 거. 그러니까 막 더 헷갈리는 거예요. 공부가 막 이게. 그죠? 엄청나게 어려웠어요. 엄청나게 어려웠어요. 지금 여러분들 제 교재 가지고 공부하시는 분들은 정말 쉽게 가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15년 걸리는 것들을 갖다가 여러분들은 단 3개월, 6개월 만에
할 수 있다. 그래서 뭐 이런 거 공개하기가 조금 아깝긴 한데, 그래도 이제 그 교재를 파는 입장에서 이제 마지막이죠. 이제 한꺼번에 턴키로 파는 것은 30일까지가 마지막입니다. 내년부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잘라서 팔 거예요. 그 다음에 용도 변경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헷갈리는 게 있어요. 용도 변경 관련해서 휴게 음식점, 제과점 또는 일반 음식점으로 용도 변경할 수 있는 자, 이것도 사람에 관련된 거죠. 대인에 관련된 거죠. 그죠? 요거 한번 제가 어제 강의 때 말씀드린 거예요. 어제 강의 때. 헷갈리지 마시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이런 개념을 딱 잡고 가셔야지 여러분들이 공부하기 편하다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들 그게 있어요. 개발 제한 구역을 딱 이렇게 완벽하게 공부하고 나면요, 다른 법들이 엄청나게 쉬워져요. 정말로. 한번 마음 잡고 제가 제공하고 있는 교재 있죠. 제 교재 그린벨트 컨트롤 F 치시고 그린벨트 한번 치시면서 공부 한번 해보세요. 그린벨트를 공부하고 나면 나머지 수질보전 특별대책권역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것들, 나머지 법들이 그냥 유치원 수준 정도 돼요. 유치원 수준 정도. 그린벨트법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들. 왜? 봐야 될 게 많으니까. 처음 공부하는 분들은 이것은 제가 이제 오랜 경험을 통해서 또 법조문을 많이 보다 보니까 이제 안 것이지만 일반인들은 잘 몰라요. 그래서 이제 용도변 이런 거 헷갈리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신축, 건축과 관련된 사항은 요것을 봐야 되고, 그죠? 제 교재에 다 정리해놨습니다. 용도 변경을 할 수 있는 것은, 자는 요걸 봐야 되고, 그죠? 이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 주택을 휴게음식점, 제과점, 일반 음식점으로 용도 변경을 하고 싶잖아요? 그럼 어떤 사람들이 할 수 있냐? 요런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 몇 가지만 읽어볼게요. 허가 신청일 현재 해당 개발지역구에서 5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자. 5년 이상 거주하면 용도 변경 가능하죠. 그 다음에 허가 신청일 현재 개발지역구에서 해당 시설을 5년 이상 계속 직접 소유하면서 경영하고 있는 자. 이해 가시죠? 건물주라는 얘기예요. 건물주가 직접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해당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하고 있는 자. 이건 다시 말하면 이건 뭐예요, 이거? 지정 거주라고 하죠. 지정 당시 거주라고 하죠. 그죠? 지정 당시 거주자. 다시 말해서 원주민. 지정 당시 거주자 여기 나와 있네. 그죠? 그 다음에 좀 내용이 긴데,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해당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하고 있던 자로서 개발제한구역의 주택이나 토지를 소유하고 3년 이하 어쩌고저쩌고 이제 그런 내용이 나와요. 요런 사람들은 주택을 음식점이나 돈 되는 상업시설로 바꿀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어렵지 않죠? 자, 요거 그 다음에 제 강의했던 것들, 요런 것들 딱 이제 개념이 쓰시죠. 이제 개념이, 그죠? 개념 안 쓰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는 그래요. 제가 좀 쓸데없는 얘기를, 마지막 강의니까 쓸데없는 얘기를 많이 하면 개발제한구역을 알지도 못하면서 깊이도 모르면서 막연히 쓸데없는 땅이니 버려지는 땅이니 그런 얘기 하는데, 그걸 잘 활용만 하면, 저는 지나가면서 그런 생각도 많이 들어요. 그럼 이제 시흥시 같은 경우는 거의 다 개발제한구역이거든요. 거의 80% 이상 개발제한구역이에요. 그러면 안산시도 마찬가지고, 시흥시도 마찬가지고, 화성시도 일부 많이 있고, 의왕, 과천, 경기도 이런 대부분 다, 수원도 마찬가지고요. 오산, 안성까지 해서 다 통틀어서 대부분 개발제한구역이 많은데, 지나가면서 야, 이거 개발제한구역인데 좋은 땅이네. 야, 이거 주택이나 근생이나 공장이나 종교시설이나 다른 것들이 들어올 수 있겠네. 아니면 창고도, 야, 이거 그런 게 눈이 띄어야 돼요, 여러분. 그런 게, 그죠? 뭔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눈에 띄어야 돼요, 바로바로. 그러기 위해서는 뭡니까? 이런 지식들이 있어야 돼요, 지식들이. 그죠? 저는 좀 나이가 이제 50대지만, 저는 나중에 정말 한 50 후반 되면, 좀 어마어마하게 돈을 많이 벌 것 같아요. 제 느낌에. 왜? 지식으로 좀 무장을 했고, 또 이제 옛날에 경험도 많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좀 중간에 쉬는 텀을 이용해서 이제 강의를 하고 있지만, 좀
보겠습니다. 어쨌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여러분들 이주권 뭐 그런 것들 많이 헷갈리잖아요. 그죠? 용마루 막 그런 것들 많이 이주권을 다른 말로 이제 용마루라고 해요. 옛날 어르신들은 용마루가 용마루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주권은 세 가지가 있죠. 이주권이 말 그대로 뭐예요? 그린벨트가 있어. 그린벨트가 박영춘이 이제 경매사령관 토지하고 집이 있었어. 그런데 이 전체가 그린벨트가 이 일대가 수용이 된다든가 또는 도로가 꽉 이렇게 나버린다든가 그러면 제 집하고 땅이 수용될 거 아닙니까? 그죠? 이런 사람들이 다른 곳으로 옮겨갈 수 있는 권한을 이주권이라고 합니다. 이주권. 이주권도 여러분 헷갈리는 게 여러분들 공부하면서 헷갈리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자, 여러분들 헷갈리지 말라고 다시 한번 또 강조해드리는 게 뭐냐면 이주권은 말 그대로 이축할 수 있는 권리잖아요. 개발제한구역 안으로 이축할 수 있는 권리죠. 자, 그럼 여러분들 또 여기서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이제 공부가 덜 된 사람들은 이주권 여기까지만 공부를 해요. 여기까지만. 그러니까 더 이상 깊이를 모르는데 자, 볼게요. 이주권도요. 집단 취락지구 내로 이축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그죠? 이게 그린벨트라면 집단 취락지구가 이렇게 있어. 집단 취락지구 20호 이상이죠? 또는 10호 이상도 가능합니다. 자, 집단 취락지구 내로 이축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집단 취락지구 밖으로 그러니까 이게 전체 그린벨트라고 한다면 이게 그 중에서 일부가 집단 취락지구야. 이 집단 취락지구 내로 이축할 수 있는 이축권이 있고 이 집단 취락지구 밖에 그린벨트 내로 이축할 수 있는 이축권이 있어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저 같은 이렇게 수용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주자 대책 수립을 하잖아요. 그죠? 이주자 대책 수립. 이주자 대책 수립은 대부분 뭐 그린벨트 밖에 그죠? 그린벨트 밖에 아니면 또는 이 수용되는 땅 안에 일부를 갖다 이렇게 이주자 택지로 이렇게 활용하죠. 보통 대부분은. 그죠? 그러면 이주자 택지로 이주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든가. 그죠? 근데 만약 이주자 대책 수립자인데 거부를 했어. 이주자 대책 거부자. 이런 사람들은 과연 이쪽으로 그린벨트로 들어갈 수 있을까 없을까? 주택하고 근생은 안 된다고 했죠. 그렇지만 공장하고 종교에서는 된다고 했죠. 여러분들 이런 것도 헷갈리는 거예요. 제 교재 상세히 설명놨으니까 가지고 계신 분들은 메모할 필요 없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공부할 때 이런 걸 헷갈리지 마라. 이런 걸 헷갈리지 마라. 그죠? 다시 말해서 이주권 세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세 가지 있죠. 세 가지. 공익용 이주권, 재해용 이주권, 이주용 이주권. 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공익용은 공익사업으로 인한 이주권이에요. 그죠? 뭐 도로를 빵 뚫어버린다든가 이렇게 도로를 낸다든가 아니면 전체가 보금자리 주택이라든가 아니면 도시개발 지구로 수용돼서 대단히 아파트가 들어온다든가 그럼 공익사업이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재해용 이주권. 말 그대로 재해예요. 그죠? 천재지변, 지진, 태풍, 해일 그리고 소음에 관한 그죠? 왜냐면 철길 주변에는 기차가 막 지나가면 시끄럽잖아요. 촥촥촥 막 그러니까 시끄럽잖아요. 소음에 관한 이주권도 있어요. 여러분 처음 듣는다고요? 그렇죠. 처음 듣는 분도 계실 거예요. 여기에 대한 상세한 것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어제 방송에서 법제처 유권 해석에서 그러면 화재로 인한 이주권이 화재로 인하면 어떻게 화재로는 포함 안 되네. 여기 화재라는 말이 없잖아요. 화재라는 말이 없죠. 그럼 화재가 나버려서 집이 소실됐다면 어떻게 될 거예요?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럼 이것은 이주권이 안 나올까요? 제가 어제 법제처 유권 해석에서 설명해드렸죠. 화재도 포함된다. 그죠? 그래서 제가 지리외신 유권에서 판례를 좀 보시라는, 판례는 안 봐도 돼요. 이런 걸 보시라는 이유가, 한 번쯤 제 교재 실려있는 거 보라는 이유가 이런 데 있습니다, 여러분. 그죠? 그 다음에 이주용 이주권. 말 그대로 거주자 대상 이주권이거든요, 이거요. 거주자 대상 이주권. 요게 뭐냐면, 그죠? 자, 이게 제가 항상 설명드리지만 이게 A라는 토지예요. 근데 A라는 토지 위에 경매사령관이 여기다 집을 짓고 살아. 이렇게. 그런데 이게 집이 이제 오래돼가지고 낡아가지고 뭐 진짜 딱 뭐 위에서 막 진짜 뭐
도토리가 하나 떨어지면 집이 맞아서 무너질 것 같아. 그죠? 그러면 나는 빨리 다른 집을 개축하든지 재축하든지 아니면 뭐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수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토지 소유자가 승낙을 안 해줘. 그럼 나는 다른 데로 이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토지 소유자하고 건물 소유자가 다를 경우 이게 바로 이주용 이축권입니다. 이 거주자 대상 이축권이에요. 이해 가시나요? 이것도 이축권이 포함됩니다. 그래서 저 부연 설명드렸죠. 그러면 이 사람이 이제 다른 데로 이축하고 나면 이게 만약에 지목이 되라고 한다면 이 A라는 사람은 여기다 건물 칠 수 있냐? 칠 수 있다. 법제 제6권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해 가시죠? 여러분들 지금 헷갈릴 수 있는 것들을 제가 용어 정리를 해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용어 헷갈리지 말자 해서 제가 어제 방송했던 거 요거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건축물이 있거나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지목이 대인 토지,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있던 기존의 주택이 있는 토지,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그 토지의 소유자와 건축물 소유자가 다른 경우, 이런 경우는 이거죠. 이주용 이축권이죠. 그죠? 이주용 이축권. 그죠? 요것은 뭐 얼마든지 건물 지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개발제한구역 당시 건축되어 있었거나, 그럼 지금도 있어야 돼요. 건물이. 지목은 대가 아니하더라도 건축물이 있다고 한다면, 그리고 이 건축물은 뭐예요? 아무거나 무허가 미등기도 되냐? 아니 무허가도 되냐? 그건 아니죠. 개발제한구역 건축물 관리 대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안에 등재가 돼야 돼요. 그죠? 그걸 항상 기준으로 합니다. 이해 가시죠? 이제 거의 다 끝났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만 하면 돼요, 이제. 자, 그래서 우리가 또 하나 좀 헷갈릴 수 있는 게 여러분 뭐냐면, 자, 너무 이제 헷갈리는 것들 다 정리해드리죠. 이런 강의는 사실은 어디에서 들어보지 못할 겁니다, 여러분. 자, 한 가지 헷갈릴 수 있는 게 뭐냐면, 개발제한구역 밖으로 이주대책을 수립된 경우에는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따로 이축을 허가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이게 어디에 나오냐? 78조에 나옵니다. 근데 이 표에도 나와 있어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이 표에도 나와 있습니다. 어디 나와 있나? 여기 나와 있죠. 이축 및 이축단지 조성에서 공익사업에 따른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공익사업 어쩌고저쩌고 78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밖으로 이주대책이 수립된 경우에는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따로 이축을 허가해서는 아니 된다 라고 돼 있죠. 아까 그 말이에요. 요거 내 토지가 수용이 됐어. 이렇게 내 토지가 도로가 나서 수용이 돼버렸어. 그러면 아니면 또 이제 여기 뭐 대단히 주택이 들어와서 수용이 됐어. 그러면 나는 이주대책을, 그죠? 이주대책을 사업 시행자가 수립했을 거 아닙니까? 뭐 LH라든가 SH라든가 그런 데서 국가에서 이주대책을 수립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야 당신들 이쪽으로 이주해. 아니면 그린벨트 밖에 이쪽으로 이주하세요 라고 단지를 하나 만들어줬어. 그럼 내가 거부를 했어. 거기에 관련 내용들은 여기에 나옵니다. 여기에 이거 읽어보시면 돼요. 그 내용이에요. 자,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단절토지, 경계선 관통대지, 요것은 사람들이 쓸데없는 많이 해요. 진짜 내가 진짜 미치고 팔딱 뛰어버리겠어 진짜. 제가 그래서 사실은 좀 커피 좀 한 잔 마실게요. 저는 이 커피는 종이컵에다 타먹는 게 맛있어요. 단절토지, 경계선 관통대지, 설랑설레가 많죠. 요것은 의무가 아니에요. 할 수 있다예요. 할 수 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근데 안 해주시죠. 대부분 다 안 해줍니다. 국가에서 해제 안 해줘요. 그린벨트. 이게 단절토지 경계선 관통대지라는 게 그린벨트에서 나와 있는 단어인데, 용어인데 안 해줍니다. 그리고 이게 법조문을 가지고 이 단절토지 경계선 관통대지를 얘기하는 하수들 많습니다. 제가 얘기하잖아. 개하수들이라고. 진짜 개하수들이라고. 이것은 아까 위에서 말씀드린 지침에 나와 있어요. 지침에 따라야 되는 거예요. 지침에는 상세하게 설명이 돼 있어요. 이런 경우 단절토지 경계선 관통대지는 어떻게 해라 라고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 지침까지는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하수들이 워낙 많아서 좀, 그래서 이제 이거 특히 그린벨트를 잘못 사면, 여러분 잘못 판단하게 되면 좋은 땅도 놓치게 되고 잘못 들어가면 또 폐가망신할 수도 있어요. 폐가망신까지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이런 걸 알아야지 좋은 땅을 골라낼 수 있는 능력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바로 넘어갈게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있어요. 그 다음에 공장 또는 종교시설의 이축에 대한 부연 설명. 제가 아까 설명드렸죠? 그죠? 그 다음에 이축으로 주택과 근생시설을 짓기 위한 부연 설명. 근데 이제 요건데, 이게 제가 이제 따로 설명해놨는데, 그죠? 따로 설명해놨는데, 이것보다도, 그죠? 요거 보면 편해요, 여러분. 요거. 제가 만들어 놓은 표. 요거 보면 편합니다, 여기. 요렇게 하면 돼요, 이렇게. 그죠? 여기 보면 뭐예요? 여기 나와 있죠? 요게 뭐냐? 기존 주택 등이 있는 시군구에 설치해야 되고, 그죠? 기존 주택 등이 시군구와 인접한 시군구에도 설치할 수 있죠. 왜? 내가 속해 있는 시군구에 자리가 없으면, 자리라고 해서 그런데, 땅이라든가 허가된 면적이 없으면, 다른 시군구, 연접된 시군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우량농지가 아닐 것. 우량농지가 아닐 것. 그럼 뭐, 여기 이면, 우량농지만 아니면 되잖아. 그죠? 내가 주택이나 근생을 지으려면. 우량농지만 아니면 되죠.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어요? 하천법 제7조에 따른 국가하천의 경계로부터 500m 이상 떨어져 있을 것. 500m 이상 떨어져 있을 것. 그래서 지방하천 여기 왜 들어갔냐? 지방하천 아니에요. 제 교재 가지고 계신 분들 이 지방하천 지우세요. 국가하천이죠. 국가하천 경계로부터 500m 이상 떨어져야 돼요. 그죠? 왜? 오염이 될 수 있으니까. 자,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하천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어. 그런데 내 토지가 이렇게 붙어 있어. 그리고 또 이거 도로가 지나가고 있어. 그런데 국가 하천으로부터 500m가 안 떨어졌잖아요. 그죠? 그러면 건축할 수 없어요? 그건 아니지. 다만 됐잖아요. 그죠? 다만 예외 조항이 있죠. 어떻게 이 옆으로 하수 종말 처리장이 지나간다든가, 그죠? 하수 처리 예정 지역인다든가, 하수 종말 처리 설치가 하수 저희가 지나간다든가, 하수 관로가, 그죠? 그러면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그 다음에 새로운 진입로를 설치할 필요가 없을 것. 자, 여기에 내 땅이 이렇게 이제 이게 하천이고 이게 도로가 이렇게 지나가요. 좀 지어보자. 자, 이게 하천이고 도로가 이렇게 지나가. 근데 내 땅이 이렇게 있어. 내 땅이 이렇게 있어. 내가 산 땅이. 그럼 맹지죠. 맹지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도로도 낼 수 있죠. 허가, 그죠? 도로도 낼 수 있어요. 도로 내서 이 도로 면적이 건폐율에 포함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땅을 뭐 500평 샀다 하더라도 다 지을 수는 없는 거죠. 330제곱미터까지만. 또는 5년 이상 거주자는 260인가? 그 다음에 지정 당시 거주자는 330. 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숫자에 약하다고 했죠. 또 제약받던 숫자 틀렸네? 라고 하지 말고, 그죠? 그 다음에 전기, 수도, 가스 등 새로운 가성 공급, 그러니까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면 제 전 강의 보세요. 이런 것들이 나와 있죠. 자, 그래서 이축권으로 주택과 근생을 짓기 위한 부연 설명했는데, 취락지구로부터 2km 이내여야 된다. 취락지구로부터, 이게 그린벨트면 그린벨트 안에도 취락지구가 있잖아요. 그죠? 집단 취락지구가 있잖아요. 이 취락지구로부터 2km 이내 설치해야 되고, 우량농지 및 집단농지가 안 돼. 그죠? 우량농지 및 집단농지는 안 되죠. 그 다음에 도로와 접해야 되고, 새로 도로를 내는 것은 안 되며, 만약 단서조항이죠. 도로를 낼 경우 도로의 합산 면적이 대지 면적에서 계산한다. 그 다음에 수도, 전기, 가스 모두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다른 곳에서 끌어오고는 안 되죠. 다른 곳에서 끌어오면 안 돼요. 도로 옆에서 이렇게 바로 뭐 한 2, 3m, 5m 그 정도 뭐 끌어오는 건 괜찮겠죠. 그죠? 그 정도 안 된다고 하면 그냥 가서 책상 들었다 놨다 해야지. 그렇죠? 국가하천과 500m 이상 떨어져야 한다. 붙어 있으면 심의를 받죠. 국가하천과 붙어 있으면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심의 내용에는 뭐 그런 것도 있겠죠. 뭐 땅을 파서 정화조를 심어라.
뭐 그런 것도 있을 수도 있고, 그죠?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죠. 만약 도로변에 오수, 하수 처리 시설이 있으면, 그죠? 국가청과 붙어 상관없죠. 그리고 또 하나, 문화재 현상 변경 구역, 1에서 4구역이 있는데, 보통 문화재 현상 구역은 1에서 4구역까지 있어요. 5구역까지 있나? 모르겠네. 5구역까지 있나요, 이거? 아, 5구역까지 있는 것 같은데. 잘 모르겠어요. 아, 어쨌든 제가 뭐 이거 오탄할 수도 있네. 5개월까지 기억되는데, 어쨌든 1구역에 들어가면 이것도 역시 심의 대상이에요. 또 충수 제한도 있고, 그죠? 그래서 이런 땅을 볼 때는 여러분들 보세요. 이런 걸 땅을 고르면 좋죠. 지정 전부터 지목이 대인 토지를 매입하면 대장이죠. 대길이죠, 대길이. 그죠? 여기는 뭐 다 지을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자연녹지 지역. 건폐율 20%이지만 이런 대지는 건폐율이 60% 될 수 있죠. 또한 5년 이상 거주하면 연면적 230m까지 3층을 지을 수 있고, 만약 그린벨트에 대지가 나왔다면 등기 확인 후에 이전인지 지정 이전인지 지정 이후인지 확인하면 되겠죠. 그죠? 지정 이전이라면 5년 이상 토지 소유자가 매도자죠. 보유 중이라면 토지 소유자 앞으로 근생을, 주택보다는 근생이 낫잖아요. 그죠? 근생을 5년 이상 거주자는 근생을 지을 수 있으니까, 또 용도 변경을 할 수 있으니까, 그죠? 근생으로 건축허가를 내면 되는 거죠. 그죠? 되겠죠? 몇 가지 있는데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께서. 자, 오늘 제가 성질 안 내고, 요건 조금 뭐 하순위, 개하순위 요건 좀 섞이긴 했지만, 이렇게 해서 좀 이렇게 개발제한구역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제 교재 밑에 이제 요약편에 요거 여러분 제가 이렇게 잘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해놨습니다. 이렇게요. 요거 일목요연하게 정리했으니까 요거 보시고, 그 다음에 요 표, 이건 법조문에 있는 걸 제가 다 옮겨 놓은 거예요. 그죠? 여러분 보기 편하게 요거 표 보시고, 그죠? 그 다음에 요 표도 보시고, 다 외우라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중요한 것들은 요렇게 다 빨간색으로 다 해놨습니다. 요렇게 빨간색으로 한번 다 읽어보시라고 외우지는 말아요. 제가 그 강의한 것만 가지고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뭐 주식을 얘기를 좀 하려다 보니까 이제 목이 좀 새서 못했는데, 제가 한 일주일 전에 그랬죠. 주가는 대롱대롱 매달리는 형국이다. 근데 제가 얘기하고 난 다음에 이틀 동안 주식이 올랐어요. 나는 이때 다 팔았는데 기분이 안 좋았어요, 저도요. 근데 3, 4일 동안 개폭나겠죠. 지금부터는 요즘 여러분 이제 어차피 단기 바닥은 쌍바닥 지금 들어왔어요. 쌍바닥은 들어왔으니까 반등은 할지언정 급격한 상승은 없어요. 앞으로 제가 볼 때는 당분간 상당기간 박스권 또는 박스권 2,500을 깨고 내려가면 위험합니다. 주식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아직은 2,500 위에서 있죠. 여기서 오늘 양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당분간은 이번 달은 2,500에서 2,600 사이에서 올 거고, 10월 달은 2,500을 깰 수도 있어요, 여러분. 2,500을 깰 수도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제약 바이오 외에는 보시면 안 됩니다. 제약 바이오 외에는. 저는 제가 보는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자, 제가 한번 볼까요? 업종을 볼까? 주식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좀 한번 잠깐 해야 될 것 같아. 자, 제가 이날 대롱대롱 매달려 있다, 폭락할 수 있다, 이렇게 여기까지 올 수 있다. 근데 이틀 동안 확 올라버리네. 기분이 상당히 안 좋았어요. 그죠?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지금 4일째 5일째 개폭락했죠. 자, 앞으로는 이게 이제 단기 시즌, 물론 조금 올랐다가 여기서 뭐 좀 등락하다가 깰지 안 깰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볼 때는 깰 확률이 높습니다. 깰 확률이 높아요. 그죠? 깰 확률이 높은데, 자, 이렇게 되면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요런 자리에서 항상 주도주가 변한다. 그러면 저는 이제는 지금까지 한 4, 5년을 눌려 있었던 2, 3년을 눌려 있었던 제약바이오가 이제 한번 뜰 때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특히 알테오전이 지금 급등하고 있잖아요. 그죠? 알테오전이 지금 급등을 했잖아요. 그죠?
알테오젠이 급등을 했는데 요것은 쉽게 죽지는 않을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쉽게 죽지는 않고 뭐 재차 이제 여기서 조정을 잘 마무리하고 재차 상승할 거로 보는데, 자 이렇게 되면 다음 후속타는 뭐가 될까? 저는 그 후속타로 레고캠 바이오를 저는 보고 있어요. 사실은요. 레고캠 바이오를. 자, 장기적인 하락 추세대. 그리고 저점을 만들었죠. 여기서 등락 혼전하다가 뭐 이런 식으로 가지 않을까. 이건 제가 볼 때는 4만원만 종가상으로 돌파 안착해 놓으면 5만원 가는 건 시간 문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5만원 가는 건 시간 문제다. 그런데 단 제가 항상 얘기해도 여러분들한테, 그러니까 주식 하수분들은 제가 주식을 얘기를 잘 안 하려고 하는 이유가 손절을 못해요. 손절을 못한다니까요. 여러분 이거 손절가 어디에요? 내가 설령 이 주식을 여기 샀다 하더라도, 저는 어제부터 샀거든요. 이 주식을 깨면, 이 가격 저점 깨면 이게 얼마야? 34,000원 정도 깨면 저점 깨고 내려가면 매도 아닙니까? 매도. 그죠? 34,000원을 깨고 있는데도 못 팔면 진짜 주식 하지 마세요. 그런 거 추세선도 그리지 못하고 그러면 주식 하지 마시라고. 저는 이걸 좀 좋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한올바이오파마도 괜찮게 봅니다. 한올바이오파마 요 종목도 괜찮게 보고 있어요. 요 종목도 오늘 조금 찔끔 사봤습니다. 오늘 찔끔 사봤는데 요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죠? 요것도 전고점 깨지고 내려가면 매도죠. 매도. 전고점이 어디야? 내가 선 그어놨잖아. 이렇게 여기다 이렇게 이 전고점 깨고 내려가면 매도잖아요. 매도. 뭐 볼 거 있습니까?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이제 토마토 시스템하고 라파스를 얘기했죠. 여러분, 저는 사실은 요거 보세요. 라파스, 물론 제가 이거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패치형 관련해서 굉장히 좋게 보고 있죠. 근데 저는 앞으로 중장기적으로는 괜찮게 봐요. 중장기적으로는. 그렇지만 단기적으로 대응하는 분들한테는, 자 제가 뭐라고 했어요? 추세대 저점 여기 어제죠. 어제 저는 사실은 어제도 종합지수가 팔았잖아요. 오늘 100% 주식이 빠질 거라는 건 누구나 옆집 강아지도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럼 어제 매도를 하는 게 맞죠? 어제 매도를 하는 게 맞아요. 왜? 오늘 당연히 추세대를 깰 수 있으니까. 이렇게 이 추세대를 깨고 내려왔잖아요. 추세를 깨고 내려왔지 않습니까? 요 추세를. 그러면 미리 매도를 하든지 오늘 매도를 하는 게 맞죠. 그리고 오늘 매도를 못한 분들은 들어줬을 때 매도하는 게 맞고, 그리고 이런 종목도 이렇게 추세를 깬 종목은요, 앞으로 3, 4일 안에 또는 2, 3일 안에 이 추세대 위로 캔들이 복귀하지 않으면 당분간 조금 힘들 수 있습니다.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요. 시간이 여기서 지지부진하게 이렇게 놓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시간적인 손실이 많잖아요. 그죠? 2, 3일 안에 이 추세대 위로 회복하지 못하면 매도입니다. 당분간 손절해야 돼요. 그리고 또 한 번 손절가는 1차 손절가는 여기 붕괴하는 순간이지만 2차 손절가는 어딥니까? 이 전저점 여기죠. 여기 24,000원 깨면 손절. 그죠?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식은 조건 매매입니다. 조건 매매. 내가 딱 어떤 진입, 예를 들어서 레고캠 바이오를 진입을 했어. 나는 내 나름대로 요게 제2의 알테오젠이 될 수 있다라고 확신을 해서, 예를 들어서 확신을 해서 제가 이제 어느 분한테 제가 이렇게 검은 선이 뭐냐면, 이 정도까지 조정하면 여기서 한번 사볼 만도 하다라고 제가 이제 설명 한번 해준 적이 있어요. 자, 이게 내가 만약에 오늘 진입했어. 오늘 진입했다 하더라도 이 추세선 하단을 깨면 매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매도해야 돼요. 아무리 이 종목이 좋고 재료가 뛰어나다 하더라도 이걸 깨고 내려가면 매도를 하는 게 맞아요. 제발 좀 진짜 주식 가지고 계신 분들 환상에 젖어 사는데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런 거 보세요. 추세선은 거짓말을 안 한다니까요. 자, 딱 저점과 저점을 연결해봤어. 저점, 아이고, 여기 저점, 그죠?
저점을 깨고 내려갔어. 저점을 여기 깨고 내려갔죠. 이 추세대 맞고 쳐맞고 또 내려가죠. 이렇게 된다니까요. 시간 낭비가 많다니까요. 여러분들 이 기간 버틸 수 있어요? 쳐맞고 내려오고. 그래서 특히 이제 저는 이 레오캠 바이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저는 좀 좋게 보는데, 그것도 좋게 보지만 뭡니까? 요 가격대 34,000원 깨고 내려가면 매도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라파스도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라파스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시는데, 자, 여러분 보세요. 물론 저는 중장기적으로 좋게 본다고 했어요. 이 종목은. 저는 단기 추세대 저점을 항상 하고 저점 깼잖아. 오늘 깨고 내려갔죠. 제가 2, 3일 안에 또는 3, 4일 안에 이걸 회복하지 못하면, 캔들이 이 위에 회복하지 못하면 매도입니다. 매도. 물론 여기서 이제 2차 손절가는 여기를 정하면 돼요. 여기 전저점. 이걸 깨고 내려가면 상당 기간 힘들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물론 제가 추천한 토마토 시스템처럼 뭐 양손으로 뿜어 쫙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그죠? 오늘은 제가 좀 피곤한 관계로 여기까지 할게요. 오늘 사실은 주식갱이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좀 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